2008년 그 국제금융공황,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에 의한 국제금융공황이 터졌을 때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한국이 개피 볼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세계 경제가 무역이 갑자기 급추락하니까 한국이 이제 제일 많이 피해 볼 거다 그랬는데 그때 저는 안 볼 거다. 덜 본다. 주식 지금 폭락할 때 사라. 이러고서 주변에 돌아다녔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가 이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저게 있다고요. 저기 뭐야 그 자율 조절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추락해서 내려가면 수위가 낮아지면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그 위에 떠 있는 뗏목 같이 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수위가 높아지면 수위가 높아지는 대로 뗏목처럼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의 자율 조절 기능이에요. 우리가 개방형을 만들어 놨다고요. 시장 중심주의를 만들어 놨다고요. 1979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경제를 가야 된다라고 블루프린트를 결정을 했다고요. 그때 안정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원칙이 그로부터 한 30년, 지금 30년이죠. 40년 가까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거를 문재인이 깬 거예요. 그러면 경제의 자율조절 기능을 깨놨기 때문에 바깥의 환경이 저렇게 급격하게 악화되면 그냥 수직 낙하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회의 때도 얼마나 웃겨요.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경제예요. 경제학에서요. 공정경제란 단어가 없거든요. 페어 이코노미란 단어가 없어요. 공정시장이지. 시장이 공정한 거지. 왜 그러냐면 경제에 대해서는 공정하냐 안 하냐를 따질 길이 없어요. 시장이 공정하냐 안 하냐를 따질 수 있어요. 페어 마켓.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자, 경제에 제일 중요한 게 사유재산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정확하게 세금 다 내고서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상속재산이 세금 다 받고 나서 5천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정하다 그럴 거냐 공정하지 않다 그럴 거냐 이거죠. 그건 그 시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회 원리가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으로 보장을 하고 시작하는 사회니까. 공산당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를 따질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잘 배우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 애한테 평소에도 뭐 한마디를 가르치더라도 뭔가 앞뒤가 다는 걸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그 아이는 이게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높다고요. 확률적으로. 자, 이게 불공정한 거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니 호모사피엔스라는 원숭이 일족의 아주 최고급 영장류인데 최고급 유인원인데 당연히 아이의 생물학적 성장만 해도 20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최고급 유인원인데 지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본능 아니에요. 동물적 차원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불공정을 따질 수가 없다고요, 이게. 단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냐, 불공정한 거냐를 따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정시장, 페어 마켓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경제학 개념이에요. 그러나 공정경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를 4개월 만에 열리는 경제장관 회의에다가 저기다 걸어놓고서 회의를 해요. 이게 무슨 개무식한 짓이냐고요. 이것도 남들이 들으면 경제는 공정해야 되나 보다. 대통령도 공정경제를 말하잖아. 이거 완전히 국민을 폭도요 우민으로 만드는 짓이죠. 그러면 회의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데 거기 가서 처자빠져 앉아있는 고급 관료라는 건 뭐예요?
결국 폭도 정치에 봉사하는 행정기술자라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마치 저기서 국무회의에 앉아가지고 저기 비준이랍시고 저기 남북 그 뭐 합의 그거 저기 뭐야 도장 찍은 그 국무장관들 바로 그 폭도 정치에 봉사하는 행정기술자예요. 반헌법적 폭도 정치에 봉사하는 행정기술자라고 행태가. 법원의 폭도와 더 심하죠. 요번에 어저께 65년 된 한일협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그런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잖아요. 65년에 만들어진 한일협정을 이제 개인이 전부 그 징용 당했던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국가 간에 이제 그 무슨 뭐 조약 아무 의미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개인이 억울하다면 법원이 나서서 아니 지금 선생님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해야 됩니다. 65년 당시에 1965년 당시에 한일협정을 맺었을 때 포괄적인 그거 다 포함하는 배상으로 이미 국가 대 국가 배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 몫을 못 받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배상을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당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원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뭐냐면 우민화된 폭도 정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폭도 정치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반일 주장하면서 굉장히 그 황당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길기, 그 전범 깃발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 400년 전부터 쓰여온 깃발이고요. 일본에서 애들한테 주는 선물에도 다 옛날부터 400년 전부터 그걸로 포장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깃발인데 그걸 어떻게 전범 깃발이라 그러냐고. 나치 깃발과는 다른 건데 이게. 나치 깃발은 나치 때 만들었지만 이건 원래 쓰던 깃발이거든. 에도 시대 때부터. 근데 뻔히 그 사정 그냥 다 감춰놓고 우길기는 전범 깃발입니다 라고 뭐 그냥 조중동 같은 메이저 신문까지 다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한 반일파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걸 폭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소송을 제기한 분들을 제가 무슨 폭도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치 문화 자체 혹은 그런 담론 영역이 폭도스럽다 그 뜻이에요. 언론과 국회가 빠질까요? 여기서 제일 앞장서죠. 언론의 반일파리가 정신이 없죠. 이게 오늘 동아일보 인터넷판 그 대서특필한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저거 할 때 그 대법원 판결 때 이쪽 그러니까 이게 일본 기업이 징용자들한테 직접 배상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면서 그거 도와줬던 일본인을 크게 띄운 거라고요. 공무원 신분에도 손길 내민 일본의 양심. 이제 일 정부가 배상 해결 위에 힘써요. 아니 여기에 왜 그 얘기 안 쓰냐고. 이렇게 되면 한일협정이 빠개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신력이 제로로 되고 지금 일본에선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저거 한국 것들 완전히 거지 깽깽이 같은 놈들이다. 지금 그게 아주 팽배해요, 여론이. 앞으로 일본에요. 이제 저것도 못 간다니까요. 뭐 창피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왜 안 쓰냐고. 신문이면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본다. 끝난 거 가지고 이렇게 벗겨먹고 저렇게 벗겨먹고 65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야? 50년, 반세기 지나서 또 벗겨먹고 1세기 지나서 또 벗겨먹고 이렇게 본다. 이거 그지근성으로 본다. 일본의
메인스트림은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그 얘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이저 언론이라면 안 써. 그냥 일본의 양심. 반일파리죠. 반일파리. 폭도 정치의 국민 여론이라고 포장하는 장사치 몇 개 더 되냐고 이게. 야권은요. 법조의 이런 폭도 정치 정당화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 어버버입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정부와 징용 피해자 사이에서 풀어야지. 그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사이에 50년 전에 맺었던 협정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다시 대폐지라는 방식으로 풀으면은 우리가 국격이 뭐가 되냐. 법조인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아니 이런 논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에서. 그럼 또 친일파 자한당, 친일파 바른미래당 욕먹을까 봐 그런 논평 입도 뻥끗 못하죠. 결국 그러면 뭐가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집권당의 대표 이해찬이 제일 이빠른 소리 했어. 그나마. 외교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긴 뭘 될 수 있어. 이미 됐지. 그나마 그래도 이 발언한 건 이해찬이 밖에 없어요. 자한당 지금 이해찬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발가락 때만도 못한 거예요. 행태가. 이해찬은 집권당 대표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이 말을 어버버 하면서 하는 거고. 외교 문제화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외교 문제 되고도 남았지. 저 어저께 일본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했는데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는 미중전쟁에다 북핵위기다 이렇게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언론,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법조, 정부, 심지어 학계 이 전체가 다 폭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폭도 나발수가 된 거예요. 전부. 폭도 정치, 우민 정치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지 한 몸 어떻게 내 이력, 내 출세, 내 돈, 내 통장에 찍힌 돈, 그 다음에 내 애들의 학벌,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그거밖에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배웠다는 자들이. 한심한 상태죠. 진짜.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건 바깥은 천년대운인데 안은 폭도공화국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천년대운이라 그러냐면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미중전쟁이나 북한 해방의 흐름은 1860년대에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친 이래 160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의 과제. 우리가 도대체 현대 문명을 어떻게 흡수하고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화두의 최종 종결판이에요. 이게. 세계사적 변곡점이라고요. 제가 펜스 부통령의 미중전쟁 선전포고 그때 쭉 다 번역해 드렸지만 결국 뭐예요? 야, 임마, 너희 글로벌 차원의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과 그런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 안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아야 돼. 그 소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너희 현대 문명을 좀 제대로 개념 탑재해라, 임마. 현대 문명의 가치와 원칙을 좀 제대로 개념 탑재하고 좀 제대로 행동해.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주저앉는 거야. 결국 이 게임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온 거예요. 160년 전에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친 거거든요, 이게. 일본은 발빠르게 거기서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빨리빨리 흡수해가지고 간이 부어갖고 전쟁을 벌였고, 중국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상태에다가 그 전에 청나라 말기 때 극악한, 비참한 농촌 상태, 빈곤, 부패, 이게
민족적 자존심 상한 거랑 결합해갖고 공산화로 가버렸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각성을 제일 깊게 했어요. 그게 이미 그 1890년대의 그 독립신문이나 만민공동회에서 나타났고 1919년에 3.1운동에서는 나타난다고요. 그 각성의 힘을 받아가지고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 이 상태까지 치고 나온 거라고요. 한 70년 만에. 그러나 우리도 현대 문명의 가장 근본적 정신적 가치, 개인, 자유, 존엄성,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시민체, 시민문화, 이런 게 부족해갖고 지금 이 개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게 결국 1860년대에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친 이후로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 흡수해야 되냐라는 그 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60년째. 그것의 최종 종결자 챕터거든요. 마지막 챕터라고 이게. 자, 이 상황인데 이걸 제가 왜 천년대운이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인은요 8세기 9세기 때 자기의 정신적 젖줄이 끊겼어요. 이 정신적 젖줄이 여기 이 노란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대승화엄 불교 벨트예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불교는요, 이 지역이 알렉산더 정복군이 2300~40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한 몇백 년 동안 그리스 문화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였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헬레니즘하고 불교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그걸 간다라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는 거기서 들어왔다고요. 거기서 도낭을 거쳐서 시안, 장안으로 들어왔고 신라의 승려들이 장안에 유학을 해서 그 불교를 갖고 들어왔다고요. 그게 대승화엄 불교예요.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불교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신적 뿌리였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9세기 때, 8세기, 9세기 때, 저기 어디에요? 저거에 끊겨버리잖아요. 이슬람 정복군들에서 짓밟히거든.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적 근원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 딸랑 뜬 거예요. 어차피 중국은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일본은 종교, 그런 의미의 인류 보편적 종교성이 아니라 신토니까 그것도 아니고, 거기는 불교도 신토 아래에 속하잖아요. 우리 하나만 떨렁 뜬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런데다가 10세기엔 뭐가 나왔냐면 말발굽 아래다가 U자형으로 된 그 편자를 달게 그 테크놀로지가 나온 거예요. 10세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니까 이 한반도 전체를 대규모 기마군단이 휩쓸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반도는 땅이 딱딱하고 자갈이 많아서요. 그 전에 장수가 멋으로 말에다가 청동째 신발 같은 거 신겨가지고 장수나 말을 타고 다녔지, 대규모 기마군단은 못 들어왔었어요. 편자가 나오기 전에. 편자가 나온 다음엔 대규모 기마군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고 나서는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게 한국은 한 1000년 전부터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이제 중국 몸통부라고 불러요. 서양사에서는 차이나 프라파. 서양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서양의 중국사 학자들이 썼던 용어예요. 중국 몸통부하고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풀밭이거든요. 이걸 유라시아 초원벨트라고 불러요. ESB,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그 다음에 만주하고 이 세 개가 결합하게 돼요.
이 세 개가 결합해서 무시무시한 편자제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한국은 그냥 숨 납작 엎드려서 숨 갈딱갈딱 쉬는 정신적 동면 상태가 된다고요. 한국에는. 그게 한 1000년 전부터 시작돼요. 이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마지막 그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중국이 14억 명의 그 무시무시한 규모를 가진 중국이 무릎을 꿇고 인류 보편의 자유, 개인, 민주주의, 시장, 공정시장, 공정무역 이거를 이제 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를 짓눌러 왔던 천년의 악몽이 이제 마지막 깨져나가는 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년대운입니다. 이 천년대운이 닥쳤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이게 꼴이 뭐냐고요. 이게 국내적으로 이 천년대운이 닥쳤는데 국내에서 꼴이 그래 이게 저기 뭐야 그 폭도공화국에 돼 있으니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런 걸 염두에 둬야죠. 뭐냐면은 지금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결국 뭐냐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 공정시장, 공정무역 이거를 마지막에 우뚝 세우기 위한 최종 아마겟돈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중국까지 순치되면 이게 족탈불급의 그런 원칙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부 지식인들의 수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전부 이게 폭도스럽다고요. 폭도 나발수가 돼 있고 우민화돼 있고 개돼지화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자유시민이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해서 그 선도 창끝을 형성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라도. 정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신문화를 정확하게 읽고서 나가는 이게 다 정신문화 게임이에요. 이 정신문화 전쟁을 위한 창끝을 형성해야 돼요. 이게. 참 또 심각한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뭐 이런 심각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특이한 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1860년대에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친 이후로 160년째 지속되고 있는 화두 즉 현대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 흡수해야 되냐 단순히 공학적 지식 혹은 과학적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 혹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단순히 어떤 제도를 흉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밑바탕에서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그 멘탈, 그 정신적 가치와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흡수할 거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회 각 분야에 확대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하시는 그런 그 자유 시민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100%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